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지방선거 가장 뜨거운 곳 꼽으라면 경기도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이제 전체 지방선거의 승부처가 됐고요. 예. 여기서 이기면 뭐 전체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할 정도 가름자가 됐습니다. 예. 대선 이어서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경기도가 가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선 연장전이나 예. 또는 여러 가지 그 지난번 대선에서 나왔던 또 이재명 후보의 또 있었던 도정 또 후임자이기도 예. 하고 또 윤석열 지금 당선자나 인수위하고 있는 걸 봤을 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와 뭐 그 김은혜 후보의 예. 싸움이라기보다는 저와 윤석열 당선자의 싸움처럼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첫째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적에 한 일로 판단하는데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임역할 내지는 이미지로 하셨고 두 번째로는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경기도 4개 도시를 예. 이 김은혜 후보 등과 다녔어요. 명백한 선거 운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저와 김 후보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저와 윤석열 당선자와의 싸움처럼 되는 것처럼 돼서 예. 아주 중요한 이 선거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런 점이 아마 더 경기도 관심을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질문들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빙빙 돌려서 솔직하게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예. 역시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들려주셔서 오늘 인터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쭉 그 후보 되신 이후에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또 많은 도민들, 서민들 만나봤는데 저는 이 바닥 민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또 독선과 독주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에 이게 일꾼을 뽑는 곳이거든요. 그 일 안 해본 사람, 경험 없는 사람, 입과 이미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연륜 또 진정성 가지고 있는 후보를 목말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비교적 바닥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경기도 다니면서 후보들과 다녔고 또 새 정부 출범하면서 또 쏟아부을 직간접적인 선거운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형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김은혜 후보랑 한 번씩 돌아다니면 좀 출렁출렁 거립니까?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거꾸로 역효과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 효과가 어떻게 상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 중립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 나오셨던 분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취임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보다 더한 것이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선자 신분으로 여같이 명백한 선거운동 하는 것도 불법 효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법 적법 따지기 전에 올바른 행태가 아니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총선 앞두고 부산 가덕도 가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 뭐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조차도 사실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신경은 좀 쓰이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상대 후보는 오랫동안 일로서 승부하신 분이 예. 아니고 뭐 한 일에 대한 실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려워요. 저는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밥을 지어보고 설거지를 해봤기 때문이지요. 밥도 안 지어보고 설거지도 안 해본 옆에서 잔소리만 한 격인데 예.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와 저와의 대결 구도도 괜찮다. 그리고 분명히 경기도 일꾼 뽑는 선거 또 윤석열 정부의 예상되는 독선과 독주에 온몸을 붙이시겠다 예.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후보와 나의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셨는데 자꾸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 되시면 이 다음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온 지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또 만약에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다른 거 생각할 경향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의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경영의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지금 일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 고향은 충북이시죠? 네, 충북 음성입니다. 지난번 대선 출마 선언도 음성에서 하셨고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경기도 지사 출마 선언을 성남시 단대동에서 했습니다. 예. 제가 한 50년 전 15살 나이 때 서울의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다가 철거가 돼서 저희 가족이 강제 이주된 곳이 지금의 성남시 단대동이고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단대리라고 하는 곳이었고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저희 6식구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0년 이상을 경기도에 살았고 30대 초반에 혼자 드신 어머니는 그곳 단대리에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행상을 하셨고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셨고 저는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상업학교를 나왔고 첫 직장 생활을 했고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예. 제 꿈을 키웠던 것이 경기도여서 이제는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해 보려고 그곳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정말 이제 김동연 후보의 참 그 신선했던 그 삶은 대선 출마 과정부터 아니면 뭐 그 전에 부총리 임명되실 때부터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야학하고 고학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거쳐왔는데도 지금 이제 일국의 경제부총리까지 지내고 또 대통령도 도전해보고 그렇게 가꾸어 왔던 그 힘이랄까 원동력이랄까 그것은 뭐였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어려웠던 시절 정말 그 캄캄한 터널 같던 시절에 그 고생과 어려움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장된 네, 축복.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냥 뭐 출세하고 높은 자리하고 그런 제가 아니고 지금의 저 자신을 갖고 있는 제 마음, 진정성,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무허가 판잣집 소년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 공직 생활 중에 제 중심이 됐고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가 제 공직과 이번 정치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위장된 축복이었다. 예, 새겨 들을 만한 말입니다. 다시 선거 얘기로 돌아와서 네. 아까 이제 김은혜 후보 도대체 뭐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부총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책임도 부총리를 했던 김동연 후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더군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답변드리죠. 첫 번째는 김은혜 후보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저를 만나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간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제게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와달라고 영입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6년 전에는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저보고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걸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요청 다 거절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실패한 공직자라면은 왜 그 당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영입하려고 애를 썼으며 심지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제게 장시가 만나면서 같이 하자는 제의를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김은혜 후보나 국힘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부동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6개월 동안 부총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경제의 성과와 결과는 제가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수장으로 제 책임입니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성장률 3% 회복했고 국민소득 3만 불 달성도 했고 부동산 문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가지고 청와대와 많은 대립을 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공급 확대 주장했고 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제가 그 아주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렇지만 제가 재임 중에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만약에 도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경기도지사는 제 책임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 책임하에서 그동안 쌓은 역량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 대책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135 예.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 135. 네,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3은 3기 신도시는 교육과 교통의 인프라 먼저 깔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5는 일부 타켓계층을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에게 50% 반값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공공부지와 역세권에 대폭 그 낮은 원가로 부지를 조성해서 50%대의 아주 품질 좋은 주택을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에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크게 한번 주거 안정에 사업을 벌려보겠습니다. 이번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내걸으셨나요? 근데 우선 메인 주 예. 캐치프레이즈는 변화의 중심 경기도, 네. 일 잘하는 김동연으로 아. 했고요. 부제로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답니다. 네. 우선 쏙쏙 이 들어오네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고 대한민국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크게는 대한민국까지 변화시키겠습니다.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도 이렇게 제의를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 장면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접촉하고 이재명 후보도 접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후보하고 함께 손을 잡았습니까? 첫 번째는 가치지요. 대선 후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지도자가 과연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겠냐 하는 점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번들이 한 말, 남이 써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가치와 철학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컸고요. 또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신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같이 하자고 하는 강력한 주문을 하셨지만 제가 주장했던 가치와 철학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 표명하지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그와 같은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과 이 공유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은 기득권 사회인데 이 기득권을 깨자 주장을 하면서 정치 기득권보다 깨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적극 그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보께서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냐고 제가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그렇지만 변방 출신, 자기도 마이너리티, 민주당부터 변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가치와 철학을 공유했고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이재명 고문 이번 보궐선거에 나와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 이번에 보궐선거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선거의 유불리는 뭐 전 따지고 싶지 않고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지난번 저희 당의 대선 후보였었고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냐 어디냐 하는 문제는 국민과 또 당원들의 요청과 어떤 제의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어서 본인이 이거는 고심 끝에 결심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 유세차도 없이 선거운동 하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힘드셨잖아요. 네. 이제 참 매우 큰 정당의 후보가 되니까 할만하십니까?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제 유세차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것은
그때 했던 그 초심입니다. 예. 제가 그때의 선거, 돈 안 쓰는 선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발로 다니면서 국민에게 다가갔던 선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거대 정당의 도지사 후보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겸손하게 하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을 계속 그 초지를 일관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정말 어렵지만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새로운 물결이 큰 물결에 섞여 들어가 버렸는데 그 큰 물결 속에서 그래도 지금 새로운 물결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해서 사실은 물어봤어요. 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합당 제의를 할 적에 먼저 제의한 게 있습니다. 정치 교체 공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제안하는 가치였습니다.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데 정치 기득권, 관력 기득권, 재벌 기득권, 언론 기득권 이런 걸 깨자는 것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정치 기득권이었습니다. 합당에 그냥 정치 공학으로 하자 했으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치 공학이나 선거 유불리로 저거 하자 했으면 제가 안 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같이 했기 때문이죠. 아까 선거운동 우리 앵커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그 가치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호랑이굴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다당제 실현이라든지 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지금의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예상되는 독주와 독선을 막겠고 우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서 예. 대한민국이 같이 변하게끔 하는 그 사례를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잠깐 뭐 쉬셨다가 또 학교도 가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총장도 하시고 그 사이에 뭐 김앤장 이런 데서 혹시 와달라는 요청 같은 거 없었습니까?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총장은 이제 그 전 장관 끝나고 이제 제가 아주대 총장을 했고요. 그러셨구나. 네, 예. 3년 부총리 그만두고 3년 반 됐습니다만 수많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예. 민간으로부터 제가 장관 때 봉급의 20배 제의도 받아봤고요. 또 아무런 부담도 없는 수많은 사회이사 자리도 받아봤고 그렇게 많이 줍니까?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모든 걸 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것은 고위 공직을 한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 공직자는 국민과 우리 사회에 무한 책임을 퇴직 후에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이렇게 큰데 오히려 제가 돌려줘야지 그러한 전관예우나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에다가 전관예우 근절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당에서 동의해서 추진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관철이 된다면 예. 제가 추진하겠습니다만 아마 김동연법이라고 붙여도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그래요? 해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는 같이 일해 보셨나요? 같이 일어났지만 잘 아는 분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김앤장 갔다가 공직자 했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 맡기로 하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뭐 우리 한 총리 지명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만나봤습니다.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설설 기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그렇게 좋다는 모든 거를 버리고 제가 지금 총리로 지명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가셔도 한창 너무 나가셨습니다. 사회적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당당하시냐고요. 그러한 사항을 평소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 일상적으로는 않습니까? 그런 정보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아니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과 옥시 레키 뱅키저가 서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사참위가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정리하시지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초로 재청권 행사했다고 굉장히 직접 사인한 거 들고 자랑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 잠깐 보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내각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꿈쩍도 안 했는데 무엇이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오늘 아침 사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든 있어도 지난 의혹 같은 거는 전부 다 아니 이 손을 가장 큰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의혹은 전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장성철 교수, 김인철 후보자 그동안 꼼짝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예. 어제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어떤 국민의힘 쪽에 인천 쪽에 출마하시려는 분이 예. 예전에 이제 자서전 같은 거를 하나 썼는데 네. 거기에 김인철 당시의 교수로부터 방석집에서 네. 논문 심사를 받았다. 그래서 박사 통과가 바로 거기서 됐다. 그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라는 방석집에서 생각이 논문 심사를 받았다고요? 방석집이 술 마시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술 마시고 좀 식사도 하고. 예, 뭐 여성들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논문 심사를 하죠? 글쎄요, 그게 9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 당시 뭐 그런 일들이 뭐 흔하게 있었던 것인지 그러면 아니면은 저 제자는 김인철 후보자를 곤란하게 하려고 저 글을 쓴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거는 자서전에 보면은 상당히 뭐 좀 훈훈한 얘기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밝혀진 얘기에 의하면 외대에서도 그러한 일이 상당히 좀 놀라운 일로 회자됐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은 것도 문제였고 한국외대 총장 시절의 회계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사안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 뭐 사실 방석집 저거 하나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뭐 그동안 좀 많이 데미지가 쌓였지요. 그렇죠. 저분이 이제 교수뿐만이 아니라 대학 총장도 하시고 평생 교육자로 살았는데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에 온 가족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됐고 그 이외에도 외대 총장 할 때 좀 부적절한 그런 행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교수를 두둔한다든지 또 학생들과 학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조금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게 누적돼 있었는데 좀 전에 우리 장 교수 얘기한 대로 결정적으로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 예. 근데 과거에 이 박사과정 논문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관행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부정적인 관행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논문 심사를 방석집에서 한다는 건 술 마시면서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할 수 있겠냐. 청문회 자리에 앉으면 아마 융단 폭격을 맞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 앉지도 않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데 그런데 전재수 의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조국 교수 공통점들이 교수라는 건데 보면은 뭐 이런 저런 뭐 자녀들 문제 또 뭐 이것저것 참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폐 청산 많이 했는데 이 교육 쪽도 적폐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곳곳에 말하자면 기득권의 영역, 특권의 영역들이 곳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득권과 특권의 영역마다 자신들만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신들의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해체시켜 나가고 또는 당장 해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걸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교육계에도 아직 이 기득권과 특권의 펜스를 높게 치고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리그,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득권과 특권을 줄이고 해체시켜 온 과정들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김인철 후보자를 통해서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김경진 의원 궁금한 게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좀 교감이 있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당연히 교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 부분은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다라고 또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가끔가다 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을 강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총리로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나마 어쨌든 양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당선인께도 즉시 아마 보고가 되고 아마 교감하에 사퇴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초반에 이런저런 의혹들이 막 본물처럼 터지고 제기됐을 때는 다 이 사람이 1호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가 1호가 됐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아주 거센 질문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재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발달장애 자녀 둔 부모님들께서 집회 중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냐고요?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후보자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삭발 몇 명이나 하셨는지 아십니까? 단식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부모님들께서 인사청문회 때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에게 대신 좀 물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한참 설명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차피 낙마할 사람 아니냐, 물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며 한탄하십니다. 예, 이 밖에 또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지기였던 것으로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죠. 이 부분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40년 지기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냐하면 후보자 40년 덕분에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점들이 커지고 있고 부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40년 지구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40년 직은 아니고요. 40년 직은 아니고 이제 대구 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받는 사이인데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임명권자에게? 제가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예, 임명권자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보건복지의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횡설수설이시네요.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4남매가 있습니다. 4남매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럼 네. 여자 자매는 몇 분이신가요?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거는 예, 제가 처갓집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한 분 있습니다. 예.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 예, 당혹스러운 답은 아니요.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아내 자매가 몇 명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라는 거는 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좀 청문회 장이고 갑작스러운 뭐가 지금 질문에 문제가 있나요, 처가 쪽에? 뭐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조카 뭐 관련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아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네. 예, 처조카 뭐 취업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간호사 경북대병원 간호사로 채용이 됐는데 그게 일종의 친인척 특혜 아니냐. 그걸 지금 요 물어보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예. 그 의혹 제기하기 전에 예. 가족 관계에서 물어봤는데 저는 얼떨결에 나온 실언인 것 같아요. 설마 이 처갓집에 그러니까 부인의 형제자매가 몇 명이고 그중에 여자 형제가 몇 명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예. 저거 가지고 뭐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오늘 시종일관 그 정호영 후보자의 답변을 저도 청문회 잠깐 보면서 저분은 스스로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데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거든요. 저분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처럼 내가 수사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수사를 받아도 탈탈 털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법이나 위헌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하다. 이런 자신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수사를 받아봐야 아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뭐 그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해도 모르쇠로 내지는 부인하면서 버티기로 나갈 것 같은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제가 보기에 여야 합의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면 사실은 임명 가능하는 거는 부담스럽죠. 뭐 모종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예. 아마 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참 넌센스인데 이제 처조카 질문 나올 거를 생각하니까 좀 긴장돼서 그렇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와? 아니 이쪽 한번 물어봤으니까 이쪽 한번 물어볼 거예요. 계속해서 전재수님께 물어보시죠. 뭐. 근데 왜 정호영 후보자는 저렇게 버팁니까? 자기 확신이 강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 민주당 의원들이 참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호영 후보자님, 네. 요즘 힘드시죠? 네. 예, 부적격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그 김인철 자세히 잘 후보자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후보자 못지 않게 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예.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렇게 화제 인물이 되면서 아빠 찬스나 내로남불이나 온갖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셨는데요. 네. 아마 후보자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누구한테 제일 미안합니까? 지금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국민들께 제일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정호영 후보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전재수 의원, 협상용 카드 이런 생각 하십니까? 협상용 카드치고는 너무 여유 넘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본인은 협상용이든 뭐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오늘 이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어제 나왔던 의혹은 오늘 새로운 의혹으로 덮여지고 어제 나왔던 의혹은 오늘 더 큰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이게 짜증이 나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분노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 청문회를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서는 이제 눈길 조사 주지 않는 체념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방법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선자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것이 맞다.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좀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매듭을 안 짓는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민주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지만 장관 내정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정략적으로 생각하자면 민주당에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이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영이 서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자진 사퇴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당선자께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된다. 지명 철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째 청문회 계속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장 가볼까요? 오늘도 역시 전관 예우, 이해 충돌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고액 자문료.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나왔던 주요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우드모 연회비인데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되는데 대사관의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골프 클럽이더라고요. 우드모 골프 회원권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1급에 해당하는 공사들이 사용하는 골프. 그러니까 본인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증거 있습니까? 없죠. 저는 별도로 또 딴 골프장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파라나스 호텔 회원권 가지고 계시죠? 회원권이 없습니다. 회원권이 아니고 그거는 모든 전임 무역협회 회장한테 주는 건강 유지에 대한 실물로 권입니다. 저런 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 유지권은 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역협회 회장을 하신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그 헬스를 가진 조직이 매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재산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장성철 교수, 지금 가장 그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김앤장 가셨다가 또 공직을 하시고 또 김앤장 가셨다가 지금 또 공직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문료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고문료를 받고 나서 또 이제 공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앤장 그 회사의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야 국무총리가 됐구나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마지막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돈과 명예, 공직 이런 것들을 다 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어제죠.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 탓이며 건전한 이성 교제를 막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져서 군의 사이가 떨어졌다. 이런 말들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다수의 우리 국민, 현명한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면 밀런이 일어났을 것이다. 시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실 국장이었다면 그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게 해야 되겠죠. 자, 방금까지 했던 말 어느 분이 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전재수 의원 그런 광고가 있죠. 난감하네. 완전히 저 강병원 의원 질의에 완전히 낚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 여러 말실수가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웬만큼 신문과 뉴스를 보면은 이게 윤 당선자께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다는 것 정도는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조금 이제 얼버무리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명쾌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면서 상당히 좀 낚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 나오셨지만 예. 돈이냐 명예냐 아니 이게 뭐 장관 정도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국무총리를 하실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일국의 국무총리 정도 되면 돈이든 명예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평생을 공익을 위해서 살든 아니면은 사익을 위해서 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계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국익,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끝나고 나서 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언제쯤 정할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내부 기류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론스타 국제중재재판소 결과가 이제 재판 결과가 다음 달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 한 5조 원 정도의 지금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재판인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냥 김앤장에서 1년에 5억씩 받아가면서 그거 하시고 모두에게 무역협회장 하셨던 분들에게 나눠주는 건강유지권 그거 가지고 건강 챙기시면서 잘 그쪽으로 그 누가 욕합니까?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이 정부 부처를 다 통할하고 하는 국무총리로서는 상당히 현재까지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당의 지배적 기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어제 청문회에서는 태도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에 나와서 이랬죠.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이러면 안 되죠. 어깨 젖히고 그 태도를 똑같이 빼닮았어요. 중앙일보에서 후배 기자들한테 갑질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갑질하려고 나온 겁니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렇죠. 네. 근데 MB 재직 시절에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전략적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MB 정부가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독도 간 것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거기 비판을 하셨다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예. 독도는 우리 땅이고 저만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러나 만약에 이거는 장관이 되시면 네, 저희 그 문체위원들과 독도 한번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어제 박보균 장관 후보자한테는 왜 태도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나왔죠? 글쎄요, 뭐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하는 태도가 국회의원들의 기분에 썩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보통은 좀 다소곳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발언 기회를 줄 때 답변을 하는데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말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이 좀 화를 냈던 것 같은데 근데 국회의원도 청문회장에서 갑질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하고 또 문제 제기할 것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막 호통치고 고함치고 이거 옛날 방식의 의정 활동이거든요. 더 이상 그런 거에 뭐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하기 때문에 동시에 저는 국회의원들도 질의하는 청문위원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늘 염두하면서 질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대선 때 엄격한 법인카드 사용을 아주 후보자가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본점을 둔 이 일식당에 1,584만 원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저녁에는 15만 원 내지 16만 원밖에 없는데 17명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44만 원이 나옵니까?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죠?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위 기재입니까? 국회 관계자가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관계자가 누굽니까? 아니,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누구냐고요? 말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공직자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 언론과 도의회에서 매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진행되는 건데 이분이 공직자예요. 15만 원 또는 16만 원입니다. 그럼 17명이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쓰셨으면 허위 기재를 하신 겁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돼서 도의회와 제주도의 언론들이 늘 검증해오던 사항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용무로서의 모임 외에는 법인카드는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된 청문회 보시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보다 더 셉니까? 아니면 좀 못 미칩니까? 글쎄 뭐 그렇게 날카로운 사실관계 적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에 덜 띄는데요. 보면 일단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평가라든지 본인의 가치라든지 또는 그게 왜곡된 시각을 전제로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평가를 드리기는 어렵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이제 결국 핵심은 저런 것 같아요. 김현장에서 연봉 5억씩 받다가 왜 다시 공직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느냐. 저는 그만큼 능력 있고 경험률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방송에 나왔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부총리 그만두고 나갔더니 30배를 주겠다고 예. 지금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총리 같은 경우 연봉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배면 1년에 지금 45억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5억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서민의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 연봉 5억이 어마어마한 돈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만한 어떤 능력과 역량, 자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봉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좌표와 기준 설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사실 아주 가장 큰 관심이 가는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자료도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왔고 증인도 신청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다면서 9일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연기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다. 일단 연기를 하면서 속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재수 의원. 예. 국민들이 많이 내일 청문회 궁금해했는데 왜 연기를 했을까요? 국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아주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전체 의사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야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어떤 자료 제출 미비라든지 뭐 이런 사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야 간사 사이에 협의를 해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고 연기하는 일들은 국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의를 하거나 확인을 할 때는 이제 정인 채택도 오늘 이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 정인도 있었는데 이제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일부는 출석을 안 했는데 이제 정인 채택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조금 전에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제 객관적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 사실을 확인을 하려면은 자료를 충실하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비할 때는 청문 일정이 좀 조정되고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는 왜 연기한 것 같습니까? 글쎄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맞죠. 연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국회 사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뭐
저기 3분의 2 가까운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게 우스웠는데 어쨌든 날짜 지정해 놓고 또 연기한다.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과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흠을 잡을 것은 없고 근데 뭔가 지금 일부러라도 뭔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찾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포심 때문에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10년 세월 3번 떨어지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무슨 이게 법무부 장관 내정자 하나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장성철 교수 5월 9일 청문회를 한다면 5월 10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이 있는 건데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 처음에 같이 출발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 9일 날로 연기가 된다면은 다음 날 대통령 임기 시작일이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과는 같이 못할 것 같고 예. 법무부 장관은 일단은 비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좀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좀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국무회에서 공포가 된 부분 그리고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좋아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9일 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음 날 취임식과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수완박 얘기 나왔으니까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법안 의결 장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신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걸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만이 그동안의 실정에 조금이라도 또 뭐 보답하는 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실장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법안이라든지 또 이 법안 이전에 2020년도에 검경수사권자장이나 공수처법 같은 것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소속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주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추동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예.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생각대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전재수 의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것은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밀어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국민들께서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한때는 70%가 넘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 개혁의 문제가 정쟁의 한가운데 또는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고 오로지 진영 간의 싸움으로 변질돼 버리면서 어떤 검찰 개혁의 명분이라든지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좀 송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하게 했던 것은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5월 10일이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검찰 개혁의 문제를 가지고서 오랜 기간 역사적 논쟁 과정이 있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 개혁을 통해서 과도기적 개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민 통제의 배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볼 때 지난 20년간의 성과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은 만들어 놓고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했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입법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나긴 역사적 논쟁 과정의 성과를 다 날리지 않고 그것을 오롯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오늘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방탄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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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윤석열, 이재명 방탄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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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안건 처리 순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공룡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사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예, 박병석 의장의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표결 결과가 좀 짚어볼 만합니다. 지난번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찬성을 했던 정의당이 오늘은 모두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기권표가 기본소득당 용해원 의원 포함해서 7표가 됐는데요. 검찰청법 때는 기권이 2명, 오늘은 7명, 정의당이 기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박원석 의원, 오늘 정의당이 왜 기권했을까요? 어제 배진교 원내대표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예고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먼저 국회를 통과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두 가지로 축소한 것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 올 연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게 정의당이 중재안을 낸 건데요. 그것도 수용이 됐습니다. 반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던 건데 근데 오늘 형사소송법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독소 조항이 있어요. 종래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면 그 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고발인을 싹 빼버렸어요. 즉 고발 사건은 그냥 무조건 경찰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이런 어떤 그 법 개정안이 들어갔는데 이건 자칫하면 당사자가 직접 나설 수 없는 공익신고자라든지 예. 혹은 공익적인 목적에 고발을 하는 시민단체의 기능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리해서 그 관련 단체들이 고발을 할 경우에 그런 어떤 그 형사피해 구제, 권리 구제가 안 되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기권을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잘 구분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의당이 동의했다. 예. 논리적으로는 저 판단에 저는 뭐 공감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이 깊은 숙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의견이 거의 같았군요. 그렇죠. 저희 수사기소 분리를 동의하고 예.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내용은 정의당의 오래된 당론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중권 작가 지난번에 정의당 복당했지요. 지금 정의당원이죠. 네네. 근데 이번에 또 이 통과에 대해서 매우 큰 실망을 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을 나왔다. 사실상의 탈당 상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만약에 또 탈당하면 나중에 또 복당 신청하면 또 받아줍니까? 글쎄요. 뭐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는 뭐 당원일 때도 당원이 아닐 때도 또 어느 당을 가리지 않고 그런 어떤 강한 독설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진중권 교수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를 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당론과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특별한 의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당 복당 절차는 간단합니까? 그거는 이제 시도당에서 심사를 하고 또 중앙당이 승인하면 복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퇴임하면서 사면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었죠. 특히 지난번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잠깐 그 부분 들어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왜 사면 이번에 안 하기로 했을까요? 저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과반수 이상이 사면을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물어봤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반대가 더 많이 나왔나요?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사면을 할 때 항상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서
정치인들 사면을 안 한 것 같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다른 건으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부회장을 위한 사면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사면은 이번에 본인 몫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게 그 전에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마치 전례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꼭 물러나는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고 물러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이제 법은 없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면을 안 하시고 떠나시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사면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8.15쯤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때쯤에 한번 여론도 모아보고 그리고 뭐 다른 야당 얘기도 좀 들어봐서 좀 국민 화합과 뭐 통합을 위해서 사면권을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경준 의원 뭐 꼭 8.15까지 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사실 사면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임금님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뭐 즉위를 하거나 그러면 참 그 은전을 베풀고 죄수들도 방면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굳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을 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죠. 대통령이 돼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떠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민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떤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론조사 하면서 끝끝내 결국은 못하고 가시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후에 전국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치적인 패턴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오히려 취임 초기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저 부분은 물론 대통령의 결단, 그다음에 취임에 따른 어떤 통합의 분위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면 대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그때 당시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각각의 사면이 됐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통합하겠지만 일반의 보통 국민들은 대부분 싫어한다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보면. 예, 한번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